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4기 서울복지 거버넌스 정신보건분과위원장 이혜우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2022년 제4기 서울복지 거버넌스 정신보건분과 사례를 통해서 본 정신건강 민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센터의 센터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작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분들께 통합적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복지 거버넌스는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정신보건분과가 2020년 8월에서 2022년 8월 2년간의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회의와 발표, 그리고 오늘도 심포지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7일자 방대보험의 발표에 의하면 다시 지금 2만여 명 가까운 코로나 확산이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 이때 오늘 여러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지역사회 정신과 유공등의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사례로 본 서울시 정신건강 민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오늘 발표를 해주실 강연자분들과 토론자, 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통해서 민관 협력 방안을 생기 주기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복지 분야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동작아이존의 양지윤이고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슬라이드는 전체 총 이제 15페이지이고요. 네,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인 아이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이존에서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 개입을 실현한 아동의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연계 체계에 대한 제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본 사례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서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로 시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존, 그리고 푸른존, 그다음 비상 이렇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이외의 지방에도 이렇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아이존 사업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이존은 이제 정서행동 문제로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푸른존 또한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대상자 청소년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비상 이제 기관이 있고요.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거나 조기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전달 체계 내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든지 다각적인 치료적 개입을 통해 통합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에 대해 발표할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은희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청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청년 조례나 청년 정책, 수당, 청년 주택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에서도 얘기할 때 청년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시민들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의 정신 건강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사실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쉬움이 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아동에서는 통합적인 개입을 이야기했지만 청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 유입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배경과 함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 청년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지난 1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느냐고 묻자 64.3%가 그렇다고 했고, 세부 내용은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순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45.8%, 그러니까 약 절반은 도움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로 친구나 선후배, 가족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9.7%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1순위와 2순위를 같이 표현해 보았는데, 여전히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은희 팀장님의 청년대상 정신건강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조기중재센터가 개소돼서 청년기에 호발하는 정신질환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민간 협력뿐만이 아니라 지역 기초센터와의 협력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여러 고민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기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정신증에 대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센터와는 민간 협력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청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간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 성동 청년 마음건강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경험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중장년 정신건강 사업, 노인 정신건강 사업 이렇게 실시를 했었었는데요. 2020년쯤부터 청년 정신건강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뭔가 청년을 생애주기별 사업 안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 실시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공동사회가정 정신 쪽에 있지만 예전에 복지전달 체계에서 희망복지지원단 관련된 또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서서 발표하신 강동구 정신건강증진기관 협의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미와 그 한계와 과제 및 제언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정말 많은 곳에서 통합세력관리라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뭐 발표한 지역들은 잘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떤 다양한 어떤 협력기관들이 어떤 협의 구조의 어떤 전달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뭐 전환시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병원 등이 협력체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계획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기관들이 어떤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실행을 같이 하는 협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인력들로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관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자, 협의체, 회원분 등이 같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타 지자체, 타 구의 어떤 민간 협력 모델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 서비스 맵을 이제 만드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재로서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홍보를 하였고요. 지역 내에서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민정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노인 정신의심 사례에 대한 민관 협력과 통합적 개입인데요. 슬라이드 넘기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을 맡게 된 이유는 도봉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네는 아니지만 노인 인구 비율은 강북구에 이어서 서울시 두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그리고 연간 노인 사례에 이제 의뢰되는 비율들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2015년 차통 사업이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매년 300~400건의 의뢰가 들어오고 그중에 노인 사례의 비율은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의뢰가 되는 곳은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기관, 치매안심센터 순이었습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구청에서 의뢰가 되었던 사례인데요. 남성 77세 건강보험이시고 정신과 치료력은 전혀 없으신 독거 세대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의뢰가 되었는데 주된 호소가 이제 누군가 나의 돈을 훔쳐간다 이런 망상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 시점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증상이 안 좋으셨는지 증상이 발현되었는지 여쭤봤더니 한 4개월 전부터 갑자기 비밀번호도 잃어버리고 갑작스러운 고성을 지르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이제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치매센터에서 MRI를 찍어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디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자살 사고도 호소하시고 실제로 리스트 커팅도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배성윤 상임팀장입니다. 예, 우리 우선 그 도봉구와 그리고 강민식 실장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발제문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총인구는 980만 명, 그리고 노인 인구는 160만 명 이렇게 해서 그 16.4% 정도가 서울에는 그 노인 인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4%인 이제 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제 20%대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되는 부분들이고 이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 노인 정신건강 문제는 더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제 내용과 같이 노인 정신 사례는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신체 건강 문제,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모들은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만은 자녀는 좀 그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한다면 좀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운 부분과 그리고 정신과적인 편견 때문에 민간 협력이 더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에 대한 토론 4가지를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자살 위험 사례에 대한 일원화된 개입 부분들은 지금 또 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들은 정말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듯 지금 또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한계나 또는 과제로서의 어떤 앞으로 제한점들 잘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이 주최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인사 말씀 드리고 여기서 좀 심포지움을 마칠까 합니다. 선생님들, 그 시설장님들, 또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우 서울시 그 정신보건복지센터장님, 그리고 강민정 상임팀장들, 실장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